자, 우리 분류나무 분석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분류나무 목표 변수가 범주형 변수면 클래시피케이션,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측 변수로 우리가 투입된 변수로는 수치형 변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범주형 변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결과 변수가 아니고요. 예측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투입된 변수는 이 두 가지 다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기적 분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순수하도록 임퓨리티를 퓨리티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구분해내는 기법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과지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해볼 텐데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개, 20개 정도만 쪼개서 한번 봤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퍼스널 론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다음 주에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요것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클래스가 노는 우리가 대출을 안 하겠다 또는 대출을 안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yes는 대출을 한 사람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인컴이라는 변수, 수입이라는 변수하고 자, 요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변수만 가지고 한번 1x1 매트릭스로 해서 한번 찍어 봤어요. 봤더니 이쪽이 인컴 변수고요. 이쪽이 뭐죠?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찍어 봤더니 요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면 우리의 지금 목적은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뭘로요? 초록색하고 빨간색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뭐를 만드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게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줄까? 아까 전에 남자, 여자, 범주형 변수는 명확하죠.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치형 변수는 이렇게 그어야 될지, 이렇게 그어야 될지, 이렇게 그어야 될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 통계 패키지가 알아서 잘 구해줍니다. 그래서 구해주겠습니다. 딱 해서 이렇게 나눠요. 자, 처음에 인컴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값이 얼마냐면은 99.5로 쪼개집니다. 100에 가깝죠? 99.5로 우리가 쪼개집니다. 나중에 R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돌려보니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0개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려봤더니 1순위가 얘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리 전에는 우리가 10개, 10개였었죠?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10개 대 10개 아무것도 우리가 구분을 못 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돌려봤어요. 분리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인컴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건을 주고 딱 굴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딱 쪼개봤더니 왼쪽은 11개가 모였고요. 그 중에서도 10개가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뭐였죠? NO. 그래서 거절할 거다. 대출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명만 yes라고 응답했네요.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오른쪽을 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오른쪽은 전부 다 yes로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잘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미스가 나고, 그죠? 우리가 20개 중에 19개가 맞춰지고 하나가 미스가 났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불순도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인컴은 0.091까지 떨어졌네요. 언제부터요? 0.5에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잘 구분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줘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끊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분류 절차를 보면 인컴이라는 거가 쪼개지고요. 먼저 선택이 되고 첫 번째 값으로 99.5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서 툴이 알아서 여러 가지 값을 비교해줘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해줍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인컴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돼서 그 다음에 퓨리티를 계산해 주죠.
그죠? 그렇게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인컴의 다른 분류 값들도 막 계산해 주는데, 이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계산해 주고, 다른 변수들도 계산해 주고 막 했더니, 결국 얘가 제일 퓨리티가 높게 나와서 1번 변수로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수치형 변수는 그 중간값을 이제 계속 찾아 나가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범주형 변수가 있는데, 범주형 변수 중에 이런 게 있겠죠. 학년,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니까 4개로 쪼개지겠네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카트는 2개로만 쪼개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yes, no로 카트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1학년 대 나머지 학년, 2학년 대 나머지 학년, 이렇게 구분해서 임퓨리티를 계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더미 변수로 또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코딩을 하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요게 하나의 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쪼개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1번 규칙입니다. 그래서 if 인컴이 99.5 이상이면 오른쪽이 yes.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은 이제 다 yes니까. 맞죠? 9개가 다 yes였잖아요. 이거는 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퓨리티하게 나왔으니까 이건 더 구분할 수가 없죠. 여기서 스톱. 여기는 여기서 스톱.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나오겠죠? 두 번째 파란색으로 규칙이 정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이 다 노가 떨어졌네요. 100% 맞췄네요. 자,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총 3번만 돌려주면 규칙이 떨어집니다. 다 100%, 100%, 100%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yes가 1인 경우 이렇게 잘게 쪼개도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를 아까 전에 봤던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자, 요렇게 x, y가 딱 2개 변수가 있으면 요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변수가 무지 많아지겠죠. 그러면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본 디시전 트리 나무 구조로 그림을 도표화 시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 전에 봤던 이런 개념을 디시전 트리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처음에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해되시죠? 요거예요. 우리 요거 처음에 이게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두 번째로 또 쪼개지고, 이게 첫 번째 쪼개지고요. 이렇게 다음 쪼개지고, 이게 두 번째 쪼개지고, 얘가 세 번째 쪼개지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첫 번째 쪼개진 거. 오른쪽 9개. 그 다음에 남은 게 10개하고 하나 남았죠? 그래서 요렇게 또 쪼개지면 두 번째 거가 나오죠? 그 두 번째 거가 얘가 되죠? 얘를 쪼개줬더니 얘는 8개로 쪼개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또 이렇게 쪼개지면 2개 하나로 쪼개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룰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디시전 트리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얘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변수들이 변수들이 많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X축, Y축으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적합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데이터가 하나일 때까지 계속 만들어 나갈 거냐? 그러면 장가지들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규칙들이에요. 너무 미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그런 룰들이 활용할 때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용 모델과 테스트용 모델로 나눠서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왼쪽에 있는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면 100% 다 맞추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실제로 하나 변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값이 들어왔어요. 이런 값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얘는 훈련 모델에 특화된 모델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면 과적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는 룰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룰을 만들어진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이 훈련 데이터에 맞춰다 보면 100% 다 맞추다 보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못 맞출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러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모델을 맞춥니다. 예측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모델에 100% 다 맞추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 가지치기 할 수도 있고 성장 멈추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쳐내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때 나중에 우리가 뭐 옵션들을 넣겠지만 뭐 코스트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점수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쳐줄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옵션을 지정해주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일일이 내가 다 선정을 해줬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구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구해줍니다. 우리는 옵션을 뭘 쓸 건지만 정해주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성장 멈추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한 개는 빼고 총 5개 정도까지만 해서 스톱시키자. 아니면 뭐 10개까지 데이터가 되자. 데이터가 뭐 몇천 개, 몇만 개 되면 뭐 한 40개, 50개 뭐 요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고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작으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차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벌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얘는 훈련 데이터에 이제 과적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갖는지 한번 보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뒤에 가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거 만들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기대가 되죠?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그죠? 재밌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얘가 이지분류기 때문에 하나 해주고 뒤에 가서 똑같은 변수로 또 처리해주고 또 처리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하거나 이제 시스템에 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주고 갔더니 뒤에 가서 또 처리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있으면 그 중간에 어떻게 돼요? 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노 값이에요. 노 값으로 해줄 때는 얘보다 얘가 더 떨어지니까 요거를 선택해주고 우리가 아까 전에 yes일 때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값을 적어주고. 그러니까 잘 봐야 되죠. 잘 봐서 둘 중에 뭘 사용할지는 우리가 잘 판단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입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까 전에 보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럼 얘가 더 높으면 이렇게 나오죠. if 이거 이상이면 그 다음에 if 또 이거 이상이면 그 다음에 if 이거 이상이니까 너는 대출해 줄 수 있어.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제가 은행원인데 와가지고 대출해 달라 그러는데 당신은 대출이 안 됩니다 해버리면 왜 안 돼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시스템에서 대출해 주지 말라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델을 갖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겠죠. 당신은 뭐 소득이 낮고 그 다음에 뭐가 좀 안 좋고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을 못 해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우리는 지금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전문가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놓고 이거를 뿌려주면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 규칙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의사결정 나무는 이상치에 덜 민감합니다. 나중 가면은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덜 민감해요. 민감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뭐냐면 데이터가 나중에 많이 누락된 데이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다른 모델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통계적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통계 분석해서 보면 뭐 확률 이론, 가설 검정, p-밸류 이런 거 해가면서 뭐 이론적으로 막 따지고 막 그랬죠. 회계 분석할 때는 회계 분석 가정 뭐 이런 거 해가면서 되게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조건이 맞네 안 맞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했어요. 뭐 정규 분포네 아니네. 그죠? 근데 이 모델은 기계학습 모델의 특징이기도 한데 통계적 가정이 거의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잘 맞췄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죠?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 나무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하고 X가 있는데 선 하나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선 하나가 왼쪽 오른쪽을 완전히 잘 구분해 주죠? 약간 대각선만 그으면. 자,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는 어떻게 돼요? if된 규칙을 만들다 보니 if 뭐뭐 이상이면 이하면 해갖고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규칙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규칙들의 그 방법론들의 그 특징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딱딱 직각으로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끊어줘야 되니까. 그죠? 결과를.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는데 다른 분석 기법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줄만 그어주면 돼요.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분석은 굳이 직각으로 안 하고 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의 잘 구분되는 어떤 의미의 선을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복잡하게 선을 그려주는 단점은 있죠. 근데 이런 분석은 단점은 또 뭐냐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또 측면도 있고 지금은 뭐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변수가 여러 개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떤 모델을 우리는 나는 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거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각각의 그 툴들의 또 방법론들의 장단점이라든가 특징들을 잘 알고 그거에서 나온 결과를 잘 분석해주고 일반 사람들 또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잘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을 잘 전달해주고 하는 거가 우리의 데이터 분석가들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결국은 이런 분석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툴만 돌려서 배우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 하고 이론적인 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